때는 정치적 동지였다가 완전히 적으로 돌아서 버리는 정치 기득권 세력을 확실하게 이제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제 훈구파 세력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1차적으로 조광조의 힘이 커지니까 조광조를 좀 기피하려는 바로 이 조광조와 이 중종의 라이벌 관계에 대해서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1519년 11월에) 마침내 이 기묘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바로 이 조광조가 정치적으로 숙청당하고, 이 조광조와 함께 개혁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 대거 처형당하거나 유배당하는 이 사건, 1519년이 기묘년이어서 기묘사라 그러고요. 우리 흔히 조선시대에는 그 4번의 큰 사가 일어났는데 연산군 때 2번의 사가 있었어요. 1498년 무오사, 1504년 갑자사, 그리고 바로 이 중종 때 기묘사,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이제 그 명종이 즉위한 해에 일어나는 을사사까지 흔히 이제 4대사라고 하는데, 그 사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개혁 성향의 이 조광조라는 인물로 상징되는 이런 살인파의 희생,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기묘사입니다. 그래서 이 조광조에 대한 비방이라든가 이런 그 중종의 마음을 돌리려는 여러 가지 그 방안들이 계속 중종에게 보고가 돼요. 특히 이때 훈구파의 중심 인물이었던 홍경주라든가 난곤, 심정과 같은 인물들은 이때 또 중종의 후궁 중에 경빈박씨라는 인물이 있었거든요. 이 경빈박씨도 상당히 조광조하고 이렇게 대척점에 서 있었던 인물이고, 중종의 후궁 중에 홍경주의 그 딸이 있었어요. 홍씨. 요런 후궁들이 계속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중종하고 가까운 그 후궁의 위치에서 조광조를 비방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 올려요. 그래서 이 경빈박씨라는 인물은 여인천하라는 드라마가 바로 이 중종과 중종의 왕비였던 문정왕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중종의 후궁들과 여러 가지 그 관계를 그 드라마로 보여줬는데, 이 경빈박씨가 그때 상당히 주목을 받았어요.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요. 메이야 이 유행을 남기면서 이 도지원 씨가 상당히 떴던 그 여인천하, 바로 이 중종의 후궁이었고, 조광조하고는 이 반대편에 섰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그리고 이 홍경주의 그 딸, 그 홍씨를 움직여서 바로 이때 이런 궁중의 정말 이야기까지 이제 막 전파가 돼요. 그 당시에 이 궁궐 주변의 나뭇잎에 주초위양이라는 4글자가 쓰여진 병고 같은 걸 할까요? 그렇죠. 주하고 달릴 주자하고요, 불초소생할 때 초자 합하면 조씨가 돼요. 조씨가 왕이 된다. 이런 것이 궁궐 주변 나뭇잎들에게 막 주스면 막 떠오르니까, 이때도 저 오버하는 궁녀도 이게 뭐냐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서 이게 결국 중종에게 보고까지 들어가니까, 이 중종도 안 그래도 지금 조광조 저거 상당히 내가 부담스러워하는데 조광조가 왕이 돼? 이런 거에 대해서 매우 부담을 느끼는 이런 상황이 계속 이제 지속되는 그런 그 분위기 속에서 마침내 이 훈구파 세력들이 계속 이제 중종을 이제 압박을 하죠. 이 어떤 방식이냐면, 조광조가 요구하는 이 경연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왕권을 제약하는 거다. 결국 이 경연을 통해서 조광조가 추구하는 그런 이상적인 정치를 계속 왕에게 요구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훈구 세력들이 그러는 거죠. 도대체 조광조가 왕입니까? 전하께서 왕이십니까? 이러니까 이 중종 입장에서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맨날 경연하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중종과 조광조의 갈등도 또 바로 이 조선 정치사를 특징 짓는 키워드, 왕권과 신권의 갈등이 주요한 몫을 합니다. 같이 성리학 중심으로 개혁 정치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이것이 왕이 주도하는 방식이냐 아니면 신하가 주도하는 방식이냐의 이런 갈림길에서 이 중종은 이제는, 조광조는 이제 오히려 왕권을 압박하면서 자신이 주도해서 그런 개혁 정치를 한다. 그리고 여기에 상당한 그 염증을 내기 시작하는 이런 그 상황에서 마침내 1519년 11월에 훈구파 세력들이 지금 이 경복궁의 북문에 해당하는 곳이 신무문이에요. 이 야간에 원래 이제 궁궐도 이제 밤 10시만 되면 이게 다 사방의 문을 다 닫아요. 그리고 이때는 조광조가 상당히 이제 그 정치를 주도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경복궁의 다른 문들은 다 닫혀 있고 함부로 이렇게 출입을 할 수 없는데,
신무만은 이 관리가 좀 덜 돼 있어가지고 들어올 수 있었어요. 궁궐로 들어와서 중종과 만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북문의 쿠데타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궁구 세력들이 신무문을 통해서 이때 들어온 사람들이 뭐 난곤, 심정 뭐 이런 사람들인데요. 중종을 만나서 더 이제 조광조의 그 문제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제기를 하고 이 당파를 만들어서 조정을 문란하게 한다. 그리고 요 직전에 사실 현령과를 실시한 거 이것도 상당히 중종이 부담을 느껴요. 그래서 이 현령과 실시한 데 대한 비판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중종도 이 조광조에 대한 이 실망 같은 거 정말 그 조광조가 자기 세력을 확보해가지고 오히려 왕권을 능멸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판단에 바로 이 난곤, 심정 같은 사람들이 함께 합세를 하니까 바로 이제 중종도 자신을 얻은 거죠. 그러면서 이날 밤에 전격적으로 조광조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세력들에게 체포령을 내려요. 제목은 붕당을 만들어서 역모를 깨했다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조광조도 바로 이제 체포령이 떨어져가지고 잡으러 오니까 이때 의심을 내요. 이게 도저히 그 어제까지도 나하고 정말 이야기했던 그 왕이 정말 하룻밤에 변신을 해가지고 자신을 잡으러 와서 바로 이제 의금부에 투옥시키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다. 뭔가 이 오해가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당시에 조광조가 투옥됐을 때도 조광조를 지지하는, 요즘으로 치면 뭐 시위, 데모 같은 것도 많이 벌어져요. 특히 성균관 유생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 조광조가 잘못한 게 뭐 있느냐, 이 조광조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계속 탄원운동도 펼쳤지만 이 중종의 판단은 결국은 달랐어요. 결국 이 조광조가 존재하는 한 이 나의 왕의 존재는 허수아비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능주로 유배를 보냈어요. 처음에도 이 조광조에 대한 처형 논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영의정 정광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나마 이제 변호를 해가지고 일단은 유배를 가게 돼요. 전라도 능주, 지금의 능주라는 곳은 전라도 이 화순하고 가까운 데 있는데,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이 능주에서 조광조는 그곳에서도 설마 이 왕이 나한테 이럴 리가 없다, 분명히 오해다, 오해가 풀리면 나는 이제 복귀할 거다라고 하면서 항상 그 왕이 있는 북쪽을 향해 절을 하면서 오해가 풀리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 금부도사가 사약을 들고 조광조를 찾아왔고요. 결국 조광조는 38세라는 아주 그 정말 불꽃처럼 살다가 이 개혁 정치를 완성하지 못하고 이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그 정말 운명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이 조광조가 이 능주에서 그 사망했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저 전라도 하순 쪽에 가면 죽수소원이라 해서 조광조가 이 그 삶을 마감한 곳에 이 조광조를 배양한 소원이 있고요. 지금 또 경기도 용인에 가면 상렬리에 신곡소원이라고 해서 조광조를 배양한 소원이 있습니다. 이곳에 조광조를 배양한 소원이 있는 것은 조광조가 유배된 후에 이제 그 시신을 옮기는 과정에서 이 용인 지역에 조광조의 이제 무덤을 만들었고, 요 근처에 조광조를 배양한 그 신곡소원이 있고, 그래서 지금 또 용인시 수지 쪽에 가면 이 조광조를 기억하는 그런 곳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 이름도 문정고등학교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조광조의 그 시호가 문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문정고등학교가 있는 것도 바로 다 이 조광조를 이제 기억하게 하는 그런 곳이다. 조광조가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끝까지 중종을 믿었던 모습이, 금부도사가 이제 사약을 내렸을 때 조광조가 딱 그 모습 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믿었던, 한때는 정말 최고의 정치적 동반자였던 그 왕이 나에게 사약을 내렸다. 그러면서 이 조광조가 아마 그때 사약을 받기 직전에 잠깐만 하면서 남긴 시가 지금도 문집에 남아 있습니다. 임금을 어버이처럼 사랑하고 나라 걱정을 내 집 걱정하듯 하였노라. 밝은 해가 이 세상을 내려보니 나의 붉은 마음, 저기 보면 단충이라고 한자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나의 붉은 마음을 환하게 비추리라. 그때 보면 언젠가는 오해가 풀릴 거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이 마지막 그 절명시를 이제 이렇게 남긴 것도 뭔가 이제 짠합니다. 그러나 이 조광조는 비록 기묘사로 정말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지만 조광조가 왜 이렇게 다시 부활하느냐 하면,
이 조선시대 어떤 그 역사의 흐름은 살인파가 본격적으로 정치 권력을 잡게 되는 이런 그 시기가 선조 때부터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이 살인파 학자들이 대부분 조광조를 상당히 존경을 하고 조광조의 학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성리학의 계보가 이어졌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16세기를 대표하는 우리 유학자 중에 남명조식이라는 인물도 조광조가 희생당했다라는 이 기묘사의 충격 속에서 성리학에 전념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회고하고 있고요. 우리 퇴계 이황 선생 같은 인물도 아주 조광조를 존경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조광조에 대한 평가를 내린 대목도 나오는데, 공은 천품이 대단히 높았으나 근데 여기에서 학력은 깊은 경지에 이르지 못한 것 같다. 임금을 요순처럼 받들고 백성에게 요순의 덕택을 입히려는 것은 군자의 뜻이기는 하지만 당시의 사세와 역량을 헤아리지 않고서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조광조의 취지는 좋았지만 이 시대의 어떤 형세 같은 거, 정치 정세라든가 또 역량, 뭔가 이런 개혁 정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세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 이 조광조의 개혁 정치가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좀 안타까움을 표시를 한 이런 대목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조선시대의 유학자의 최고의 영광은 성균관에 이렇게 공자를 모신 우리 사당이 있어요. 문묘라고 하는데, 이 성균관 문묘에 이 광해군 때 와서 오현이라 해서 문묘 종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김경필, 정여창, 조광조, 이현적, 이황 이렇게 5명이. 어떻게 보면 이황은 본인이 그렇게 존경했던 조광조와 함께 문묘 종사되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조선을 대표하는 또 유학자, 우리 율곡 이희 선생 같은 인물도 조광조에 대한 그 평가를 내린 기록이 보이는데, 조광조는 아주 그 현명하고 똑똑한 자질이라든가 경세재민의 재능을 지녔지만 학문이 이루어지기 전에 급하게 요직에 올라 위로는 임금의 마음을 바로잡지 못하고 아래로는 권문세가의 비방을 막지 못해 그 충성을 바치려 하자 참수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역시 조광조가 뭔가 좀 더 실력을 키운 후에 개혁 정치를 했으면 그 성공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을 표시했고요. 그러나 뒷부분에서는 후세 사람들이 태상과 북두와 같이 우러러보고 국가에서 표창함이 갈수록 융숭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해서 조광조에 대한 어떤 이 존숭의 마음을 표현을 한 모습이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이 중종이 사실은 상당히 오랫동안 제의한 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또 사관이 내리고 있어요. 애석하게도 인자하고 온화함은 넉넉했지만 과단성이 부족하여 진퇴시키고 용사하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이 우리 관리들을 이제 관직에 진출시키고 물러나게 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현명하고 불추한 그런 인물들이 뒤섞이게 하는 그 실수를 범했다. 그래서 군자와 소인이 번갈아 진퇴했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는 이야기는 조광조와 같은 군자도 등용을 했지만 이 조광조를 비판하는 이런 소인들도 정치에 참여하는 이런 그 과정에서는 결과적으로 이 중종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마지막에 임금은 있으나 신하가 없다는 탄식이 어찌 이 한이 있겠는가 해서 바로 이 조광조 같은 능력 있는 신하를 제대로 이제 활용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이 사약을 내려서 죽게 만든 이런 상황에 대한 그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종 때 이 조광조가 제거되는 이 기묘사 이후에는 다시 권신들이 바로 하면서 중종 이후의 상황이 상당히 어지럽게 전개돼요. 그러다가 이 중종이 승한 후에는 중종이 첫 번째 계비, 바로 이 단경왕후 신씨가 폐위되고 이 계비로 들어왔던 장경왕후 윤씨의 아들인 인종이 세자로 책봉된 후에 중종이 승한 후에 왕위를 계승했지만 인종은 조선 왕 중에 가장 짧은 재기가 바로 이 8개월 만에 승하하고 바로 이 인종의 후계자로 이제 두 번째 계비였던 문정왕후의 아들이자 인종의 이복 동생인 명종이 왕이 올라요. 이 과정에서 인종의 외삼촌인 윤임, 그리고 이 명종의 외삼촌인 윤원영, 우리 흔히 대윤소인이라고 하는데요. 인종과 명종의 이 즉위 과정에서 이들이 또
팽팽하게 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결국 윤원영 일파가 승리하는 을사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중종 때 제대로 된 어떤 정치 형태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또 다른 사화인 을사사를 또 탄생시켰다. 이 결과적으로 보면 이 중종은 한때는 최고의 그 왕의 남자에서 이 조광조의 사례를 보면 정말 역사적 인물도 그야말로 초고속으로 승진해가지고 나락으로 떨어질 때는 한순간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왕의 그 결국은 판단, 처신 그런 면에서는 중종은 조광조와 같은 아주 능력 있는 그 인재에 대한 그런 어떤 투자보다는 왕으로서 이 왕권을 지키려 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김효사는 뭐 훈구 세력이 주도했다 이런 평가도 많이 했지만 최근에 와서는 김효사의 실질적인 주연은 중종이었다. 중종 스스로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이 개혁의 아이콘, 신권의 대표주자 조광조를 제거했던 바로 그 장본인이었다라는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광조가 사약을 여러 사발 마셨다는데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원래 사발은 한 방에 주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약에 대해서도 많은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사약의 사자는 죽을 사자가 아니에요. 하사할 사자입니다. 왕이 하사하는 약이기 때문에 뭐 일반인들은 쉽게 사약을 접할 수 없어요. 상당히 이제 정치적으로 고위직이라든가 뭐 우리 장희빈처럼 한때는 왕의 총애를 받은 사람한테 어쩔 수 없이 죽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왕의 은혜로 생각해라. 이 왕이 하사하는 것이다 라는 취지에서 하사할 사자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약에는 물론 그 지금의 이 한약 성분에 약간 그 비상과 같은 이런 독극물이 들어가니까 물론 마시면 죽기는 죽는데 이 영화나 드라마처럼 원샷 원킬은 절대 아닙니다. 이게 서서히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이건 뭐 사약 마시는데 한 20분 걸리면 이게 뭐 방송 사고 나니까 그냥 바로 마시면 바로 죽으니까 이 사약 마시면 다 피 흘리고 죽는구나. 우리 조광조 사례에서도 몇 사발을 마셔도 이분이 안 돌아가셔요. 계속 이제 이 집행하러 온 사람이 이제 되게 힘들어해. 안 돌아가시면 본인이 집에 못 가잖아요. 퇴근이 보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조광조가 좀 기다려달라 이러면서 계속 이제 마시다가 결국 이 사약을 받고 죽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에서도 이 사약은 한 사발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50여 년간 20명의 왕이 교체될 정도로 먼저 이 견훤이라는 인물을 들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경혜왕을 살해를 하게 되는 태조 왕건이 승리자, 견훤이 패배자